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손우. 부드러운 지느길을 끝없이 걸었다. 고단하고 지쳤지만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발이 저 혼자 알아서 걸어갔다. 소달구지 방울 소리가 들리면 남편은 얼른 나를 데리고 숲을 사이에 몸을 숨겼다. 태워달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도 없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개울을 건너고 커다란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나뭇가지가 하늘을 뒤덮은 길을 가면서도 내내 두려움에 떨었다. 들짐승이나 도적대가 나타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달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어둠으로 우리를 감싸주다가도 어느새 빠져나와 길을 밝혀주었다. 마을이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몇 마리는 한참을 따라오기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갔더니 제풀에 지쳐 돌아갔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피곤했지만 남편을 보면 불평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걷는 데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 한 번씩 신음을 내뱉긴 했지만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뚜벅뚜벅 걷기만 했다. 처음에는 말도 걸어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하긴 팔자에 정해진 길이 따로 있는 마당에 계획은 세워서 못하나 싶었다. 나는 뭄바이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예스카르 의무를 맡으러 남편의 고향인 오자르에 왔던 게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다. 뭄바이에서는 남편과 사수바이 모두 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 입은 4개인데 손바닥만한 한 집에 월세 낼 돈도 없었고 음식 살 돈도 금세 바닥이 났다. 운명이 우리에게 역정을 내는 듯했다. 그런 상황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이 그렇게 풀죽은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계속 말을 걸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지만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하루하루 더 기가 죽었다. 어떤 날은 몇 푼벌이도 안 되는 막노동판에서 녹초가 되어 들어왔고 또 어떤 날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온종일 돌아다니기만 했다. 남편은 늘 지치고 허기지고 속이 상해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해 놓았지만 얇은 바크리와 생야파뿐인 초라한 저녁상은 그의 좌절감을 더 자극할 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수바이까지 그의 속을 긁었다. 그래도 밤중에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는 건 남편이었다. 손우, 무지개가 뜨려면 비와 햇살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몇 년째 보지 못한 친정엄마도 너무나 그리웠다. 10살에 결혼해서 5년쯤 살았을 때였다. 도무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다. 오자르에 갈 때만 해도 친정에 며칠 다녀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내 고향 마을은 고작 3시간 거리였다. 아무 생각 없이 태평스럽던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엄마, 뭄바이에 고달팠던 나날이 떠올랐다. 그러자 둑이 터지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밀어놓았던 온갖 근심 걱정이 활개를 쳤다. 나는 뭄바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변화라도 저녁마다 낙담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머지않아 기도의 응답이었다. 남편의 마을에서 예스카르 의무를 맡을 차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마을의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석 달씩 이 의무를 맡는다. 마을의 하인이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 소식을 알린다. 부고를 전하고 가축의 시체도 치운다. 정부의 관리가 오면 앞서 달리며 칭송의 노래를 불러 도착을 알린다. 이런 일들을 하는 대가로 약간의 공물을 받고 집집마다 다니며 남은 음식을 구걸할 수 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집안 어른들과 사촌들이 아직도 자신이 그런 굴욕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공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예스카르 의무자들에게 주는 검은색 울 담요를 뜻하는 공디와 예스카르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어떤 의식처럼 대대손손 전해진다. 상징적인 뜻이 강하지만 공디는 춥거나 비가 올 때 예스카르 의무를 하는 사람의 몸을 덮어주고 지팡이는 숲에서 들짐승을 만났을 때 방어용으로 쓸 수 있다. 예스카르 의무를 맡는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뿐 아니라 이 의무는 앞선 수십 세대가 이미 해왔던 일이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손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멍청할 거야. 딸랑거리는 막대로 땅바닥을 치면서 집집마다 발로타를 구걸하고 다니는 나를 상상할 수 있어? 발로타랍시고 내주는 반쯤 먹다 남긴 상한 음식을 먹는 당신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남편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서 서성하기 시작했고 한마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상층 카스트들이 발로타를 내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암차 안 나게, 암치 이다게, 암치 피다게. 이 음식을 가져가면서 우리 집 불행도 다 가져가라. 자, 가져가라. 버리는 것보다야 네 뱃속에 넣는 게 낫겠지. 우리 집 우환도 가져간다면. 아마게도 그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거야. 남편은 감정이 격해졌고 목소리까지 파르르 떨렸다. 우리 민중의 존엄성을 되찾겠다고 바바사헤브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전통을 따를 수 있겠어? 사수 아비가 끼어들었다. 아니 왜 미친놈처럼 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니? 정신 나갔니? 바바사헤브 연설 몇 번 들었다고 네 놈이 똑똑해져서 우리네 전통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갔다. 사수바이는 다무가 맡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이고 다무,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집 이름에 먹칠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다른 건 다 관두더라도 네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공디를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정한 마할을 하면 책임을 회피하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게다. 사수바이가 소리를 쳤다. 그러고는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한테는 그보다 큰 치욕이 없을 게야. 내가 이 나이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자고 너를 낳은 게 아니다. 그쯤 되자 더는 발을 뺄 수가 없었다. 결국 고향에 가서 석 달을 살기로 했다. 나는 오자리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오가지를 챙기며 남편의 친척들과 함께 사는 걸 상상했다. 남편이 나가면 나는 밭에 나가 일을 하겠지. 이젠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가 집집마다 다니며 발로타를 구걸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속이 상했다. 예스카르 의무에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이해가 되었다. 당당하고 자존심 센 사람이 참담하게 오그라들었다. 두툼하고 검은 공디를 등에 두르자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지팡이를 집은 채 몸을 웅숭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지나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 걸을 때마다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렸다. 상층 카스트 사람들의 음식을 내줄 때도 최대한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 마하르나 그의 물건에 몸이 닿지 않도록 여간 조심하지 않았다. 남편은 느지막하게 돌아와 아무 말도 없이 음식을 건네고는 공디와 지팡이를 내던지고 물을 마신 다음 들어누웠다. 몇 번이나 말을 걸고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옆에 앉아 손을 주물러 주었다. 한참이 지나면 저녁을 달라고 했다. 바크리를 가져다 줄 때면 나도 마음이 놓여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번졌다. 더는 못 견디겠어, 소니.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해.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고.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을 하냔 말이야. 발로타가 우리의 권리라고? 맙소사.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던지는지 본 적 있어? 개처럼 살 권리 따위는 원치 않아. 나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원한다고. 그의 한숨에 땅이 꺼질 것 같았다. 나는 설득해보려고 했다. 진정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얼마 오면 다 끝나서 뭄바이로 돌아갈 텐데 지금도 친척 중에 당신을 고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더 자극하면 안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배는 골치 않잖아요. 남편은 분노에 몸까지 덜덜 떨었고 나를 때릴 것처럼 팔을 올리려다가 말았다. 소니, 당신이 벙어리 노새랑 다른 게 뭐야? 배 채우는 거나 생각하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게 뭐냐고. 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 말을 되씹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열까지 펄펄 끓는 몸으로 사촌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온 남편을 보았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다. 예스카르 의무를 맡은 후로 내내 무력감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남편을 보아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나는 그가 왜 전통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몇 달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몇 달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다무. 그 일을 몇 번이나 되새겨 보았는지 이제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서장을 떠올릴 때마다 혀를 날름거리는 뱀처럼 화가 치솟았다. 한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음속에서 들끓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손으로 데리고 걸어가면서 과연 잘한 일인지 따져보았다. 서장이 납득하도록 이야기를 해보고 내키지 않았지만 간청도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우리를 설설 기게 만들려는 높은 자들의 폭력적인 권위뿐이었다.
서장에게 반항했던 사람이 과연 진정한 나였을까? 온 마을과 서장과 파틸 앞에서 나는 샘에 내려가 시체를 건져내길 단호히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하르가 자신들에게 맞설 만용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에 엄청난 파장이 차츰 실감났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바바사헤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건지도 모른다. 토 마스터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바바사헤브, 암베드 카르가 이끄는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해준 분이었다. 토 마스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뭄바이에서 어영부영 몇 년을 지내다가 1924년에야 처음으로 철도회사라는 어엿한 직장을 갖게 되었다. 아직 어렸을 때였고 어머니는 토 마스터를 찾아뵈라고 했다. 가서 토 마스터를 찾아뵙고 알아. 우리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많이 배운 마하르고 우리 집안에서 뭄바이에 와 계신 유일한 어른이다. 새 직장에 나가기 전에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와. 늘 토 마스터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나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모두 마스터라고 불렀고 토 마스터는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큰 키에 체구도 좋고 피부색도 흰 그는 귀한 가문의 신사처럼 보였고 엄격하면서 청결을 꼼꼼히 따지기로 유명했다. 내가 찾아갔던 일요일 아침에도 토 마스터는 집안을 청소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황동초대를 문질러 닦아서 손이 까맣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빳빳한 흰색 도티와 쿠르타 차림이었고 그 앞에 앉아 있으려니 내 초라한 옷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집안의 안부를 두루 물어본 후 그는 나와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다무, 잘 지낸다고 들었다. 이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해야지. 그런데 언제쯤이나 너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할래? 그의 꿰뚫는 듯한 시선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 좀 더 큰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을 고민한다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앉은 자리가 더 불편해졌다. 내가 일어설 채비를 하자 토 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는 다무 너처럼 젊고 힘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다. 내일 저녁에 나레이 공원에서 집회가 있어. 6시에 8월역 앞에서 보자. 그러고는 내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바바사헤브 암베드 카르의 집회에서는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다. 교육하고 단합하고 걸기하라. 전율이 핏줄기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번졌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바바사헤브에게 온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 불가촉 천민을 구해줄 지도자가 마침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나는 1926년 말에 결혼을 했다. 아마 10월쯤이었던 것 같다. 손우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 혼자 뭄바이로 돌아갔다. 그 즈음에 있었던 어느 모임에 갔다가 뭄바이 근처의 마하드라는 마을에서 달리트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불가촉 천민은 상층 카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올 수도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었다. 1926년에 뭄바이 주에서 그 같은 차별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뒤를 이어 마하드 시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인 초다르 호수를 포함한 마을의 모든 곳에서 불가촉 천민도 제한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층 카스트들의 저기에 찬 눈초리 앞에서 이런 결의안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심지어 무슬림과 기독교들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같은 힌두의 신을 모시는 불가촉 천민만은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었다. 바바사헤브는 마하드에서 집회를 열고 불가촉 천민을 한데 모아 다 함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란의 예감에 피가 끓었다. 1927년 3월 19일에 마하드에 도착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수만 명이 운집해 있었다.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대부분 누더기 차림인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바크리 보따리를 들고 돌아다녔다. 바바사헤브가 연설을 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마을의 의무라는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전통에 반기를 들라고 촉구했다. 여러분의 권리를 빵 부스러기 한 줌에 판다는 건 더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자주의 정신을 배우고 자존심을 되찾고 자각해야만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자식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는 바라지 않는 부모라면 금수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불가촉 천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던 초다르 저수지까지 함께 행진했다. 바바사헤브가 선두에 섰다. 우리는 4명씩 줄지어 서서 교육하고 단합하고 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질서정연하게 걸어갔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그 밑에 물도 반짝였다. 네모난 저수지 주변에는 브라만 소유의 집들이 빙 둘러 있었다. 문과 창문, 테라스에 경하게 찬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이 몰려나와 자신들의 저수지에서 신성한 물을 오염시키는 결의에 찬 대규모의 군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바사헤브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단호한 태도로 6개의 계단을 내려갔다. 잠시 멈춰서서 기대에 찬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바라본 그는 침착하게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물을 떠마셨다.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고 자이빔, 자이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빔은 바바사헤브의 애칭이다. 을 연호한 후 모두 물을 떠마시는 상징적인 행위에 동참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에 흥분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우리 공동체의 진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었다. 잠시 후 바바사헤브는 우리의 행동이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짐승마저 관용으로 대한다고 자랑하는 폭군들의 오만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말에 우리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의 행동은 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손이 닿는다고 물이 오염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손바닥으로 그 물을 떠서 마셨다. 참가자들은 도시 전역으로 삼삼오오 흩어졌다. 짐을 싸느라 분주한 사람도 있고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나무 몽둥이를 든 한 무리의 상층 카스트들이 거리를 메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불가촉 천민들이 내친 김에 사원까지 난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차분하고 보수적이던 마을이 들끓었다. 종교가 위협받고 신이 더럽혀졌다고 소리를 높였다. 무례한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먹던 음식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릇을 짓밟았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이내 허겁지겁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바바사헤브가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나는 그가 있던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조바심을 치며 바바사헤브의 지시를 기다렸다.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보복의 일념으로 들썩거렸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손짓 한 번이면 마하드는 전쟁터로 변할 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바바사헤브는 평화와 질서를 호소했다. 우리의 투쟁 목적은 법을 지키게 만들려는 것이지 그것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뭄바이로 돌아온 다음에야 마하드의 전통파 고위층들이 브라만 사제들에게 신성이 더럽혀진 저수지를 정화하게 했으며 신을 찬미하는 노래가 요란스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질그릇 항아리 108개에 담긴 우유와 치즈, 소회똥과 오줌을 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다르 저수지까지의 상징적인 행진은 우리 불가촉 천민의 마음에 존엄과 자존의 불을 지폈다. 그것은 자각의 시작이었다. 마하드 시에서는 1927년 8월 4일 불가촉 천민에게 저수지 사용을 허락했던 종전의 결의안을 철회했다. 바바사헤브는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12월에 다시 마하드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마하드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바바사헤브는 힌두교의 모든 경전이 지닌 권위에 도전했다. 고귀한 태생의 사람들이 힌두교도라면 우리도 똑같은 힌두교도라고 말했다. 당신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권리가 당신들의 권리와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정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힌두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바바사헤브는 만우법전을 비난했다. 1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이 경전은 대대로 힌두교도들의 율법과 일상생활을 지배해왔다. 이른바 상층 카스트 힌두교도들이 떠받드는 이 책에 달리트들은 치를 떨었는데 배달을 듣거나 읽는 불가촉 천민의 귀에 난물을 부어야 한다고 적어놓은 바로 그 책이기 때문이다. 바바사헤브는 만우법전이 상층 카스트 힌두교도에게는 권리 장전일지 몰라도 불가촉 천민에게는 노예 장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힌두교도 간에 존재하는 억압의 상징이라고 비난한 후 공개적으로 불태울 것을 주장했다. 그날 저녁 장작더미 위에 만우법전을 얹고 화형식을 거행할 때 불가촉 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서장의 권위에 반발한 것은 조금도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 바바사헤브는 당당히 일어나 존엄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머니를 떠올렸다. 집안의 명예를 걱정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두고두고 나를 탓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어머니도 마을에 가면 냉대를 받을 것이다. 뭄바이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생각을 하자 마음이 무거웠다. 바바사헤브의 연설 때문이라며 탓을 할 게 분명했다. 애초에 예스카르 의무를 맡으러 오자르 마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고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나는 온 마을 앞에서 불가촉 천민이 주는 대로 받고 그대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았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바바사헤브도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았던가.